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으로 이제 민법 강의로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준기 변호사입니다. 네, 박수. 네, 일단은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만 먼저 하자면 제가 이제 민법을 가장 잘해서 이제 민사법 강사가 된 거거든요.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서 보통 객관식 커트라인이 한 100개 나오는데 저는 138개를 맞아가지고 그보다 한 40개를 더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객관식을 파괴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서 제가 객관식을 잘 맞은 게 아니라 저는 그 시간 동안 객관식을 전부 세 과목의 객관식을 2번씩 풀었거든요. 정해진 시간 내에. 그만큼 속도도 올릴 수 있고 속도에다가 정확성을 더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수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40문제로 늘어나면서 2교시가 120분인데 문제가 120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당 1분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이 하나 보이면 그걸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약간 그런 방식을 제가 전해드리고자 이 기출해설 특강이랑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개설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풀이 강의 그러니까 지금 기출해설 강의 소개부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러분들 제 네이버 카페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로 공지사항들이나 교재 출판 혹은 강의 계획서들도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윌비스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사이트에 강의 계획서라든지 강의 정보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뭐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들어와 보시면 새로운 정보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여기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소개, 문제풀이 강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기출해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회차는 15회차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 19일 수요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면은 첫날에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시험이 따로 없고 이론이랑 실전 학습을 동시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단지 객관식 문제를 그냥 줄줄줄 푸는 게 아니라 이 객관식 파트, 예를 들어 차고 취소 파트다. 그럼 차고 취소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풀기 위해 가지고 요것만큼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출된 법리 혹은 아직 기출되지 않았으나 요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초적인 아주 간단한 이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교재 설명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재가 2개예요. 그러니까 주교재가 있고 부교재가 있습니다. 주교재는 이제 여기 공인노무사 민법 핵심 지문의 맥이라고 해서 공인노무사 민법 핵심 지문의 맥이라고 쓰겠습니다. 핵지맥이라고 쓸게요. 이건 이제 곧 출간 예정인데 제가 원고도 다 넘겼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설날 이런 명절 연휴도 다 반납하고 책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OX예요. 그래서 OX로 10개년치 공인노무사 지문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제가 102개의 예상지문까지도 추가를 했어요. 이제 타시험 기출 또는 우리 기출됐는데 기출된 지문들의 위아래를 살펴보면 판례가 A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A 말고도 다른 얘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요 다른 얘기들 하는 것들을 다 여기다가 예상지문으로 102개를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설도 다 달려있고 그 해설에 강약 조절을 하기 위해서 굵은 표시, 밑줄 플러스 굵은 표시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설이 한 3-4줄 막 5-6줄 넘어가면 그 하나의 지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해설을 다 읽을 필요 없이 그 굵은 글씨만 읽어보시면 되겠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가 뭐냐면 이제 TRS 공인노무사 민법 정지문의 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OX잖아요. 그러니까 X,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꿔놨고 정지문에다가 제가 핵심 키워드 표시까지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걸로 먼저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구나를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정지문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문으로 보신 다음에 그 법리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문의 결론을 내기 위한 키워드들을 다 제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로 이제 마지막에 돌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지문 키워드는 따로 유튜브로 제가 복습하는 특강까지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진행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정지문은 현강 수강생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핵지맥은 만약에 저 문제풀이 강의에 들어오시면 요거는 구매하시면 되겠고 정지문 책은 현강 수강생, 그러니까 실강생에 한해서 요거는 무료로 제공이 된다. 그래서 요것만 구매하고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 그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한번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볼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 해설 특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곧바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상한 공식 같은 거를 막 때리기보다 기본적으로 이 지문이 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가볍게 할 거고, 그 이론적인 설명이 어떻게 지문에서 우리가 답을 찍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냐, 요거를 한번 차이를 볼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야. 예. 가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시작하기 전에 나는 24년 시험을 봤다. 24년 시험 봐봤다. 그럼 문제를 풀어봤다. 시험을 보진 않았습니다. 다른 해설 강의를 들어봤다. 예, 들어보셨죠? 오케이. 예,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제 민법의 처음에 이제 권리의 주체 파트에서 이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전후견인 나오겠죠. 요거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한번 볼까요? 미성년자가 원래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법률행위를 한 후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동의를 취소라는 거는 지금 유동적으로 유효한 걸 확정적으로 소급해서 무효하게 만드는 건데, 동의 얻어가지고 이미 법률행위를 했어요? 동의를 얻어서 이미 법률행위를 했으면 이거 확정적으로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의를 취소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설만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은 소멸한다. 요게 본격적으로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조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이게 여러분들 시험 푸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특정한입니다. 이거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바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영업을 허락을 해야 돼요. 전부 다 하면 안 되고 범위를 정해서 그 영업, 특정한 영업을 허락해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 키워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조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라고 조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으니까 이 특정한 영업에 관련해서는 얘 제한 능력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정 대리권은 소멸을 하게 되겠죠. 다만 이 허락을 취소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특정한 영업이어야 된다. 특정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으니까 얘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한다. 다만 이 허락을 취소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네 번째로 뭐예요? 요 허락을 취소할 수는 있더라. 사후적으로 허락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최고권, 철회권, 그 다음에 거절권 구별하는 거 어려우시죠?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이거는 제가 좀 이제 부끄러운 두 문자인데, 저희 약간 되게 두 문자도 되게 많이 따요. 이 두 문자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을 따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계단을 철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을 철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비명을 지르시겠죠. 악! 이라고. 여기가 악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계약은,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고요. 그때 악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이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단독행위예요. 미성년자와 단독행위. 그거는 거절권의 대상이고, 악이든 선이든 상관이 없더라. 그 다음에 위에 뭐예요? 최고권. 확답 촉구권이죠. 그러니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거기에도 악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단 철거 악만 외우시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다 푸실 수 있겠더라. 그래서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의 뭐예요? 철회권의 대상인 거고,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는 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 다만 그다음에 단거로도 외우면 좋거든요. 단거. 미성년자와 한 단독행위는 거절권의 대상이더라. 근데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이 악이든 선이든 문제 없더라.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악의가 문제되는 게 또 비슷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요 유사한 구조가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 무권대리인 상대방도 본인한테 야, 너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무권대리인이 추인할 거야 말 거야, 확답 촉구권. 거기도 악의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악이든 선인이든 묻지 않는다. 근데 우리 철학. 상대방이 철회. 무권 대리 그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잖아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근데 그때도 상대방이 다만 무권 대리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철학. 이렇게 두 문자들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계단, 철거, 악만 외워 놓으시고 계약이랑 거절권이 엮였다? 그럼 틀린 문제. 단독행위랑 철회권이 묶였다? 틀린 문제. 악이 위아래로 들어가 있다? 틀린 지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요거 말고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계약이네요, 계약. 그러면 계단? 보시면은 계단, 철거? 하면 소리 지르잖아요. 보세요. 계약은 뭐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나오잖아요. 알았더라도 악이. 이때는 뭐예요? 철회권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겠죠. 계단 철거. 그러면은 옳은 게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대리권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친권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나와가지고 답은 2번인데 4번, 5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속임수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 속임수가 지문에 떴다. 그러면은 뭐부터 보셔야 되냐? 지문에 속임수가 나왔으면 뭐부터 보셔야 돼요? 앞에 주어부터 보셔야 돼요. 이게 17조 1항이랑 여러분들 종문은 잘 보셔야 되는 게 17조 1항이랑 17조 2항의 주어가 달라요. 17조 1항은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상대방에게 나를 능력자로 믿게 하면 취소할 수 없다고요. 2항은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그거에 뭐예요? 우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면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주셔야 돼요. 속임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는 가장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속임수의 의미 뭐예요? 적극적인 사기수단이잖아요. 단지 나 성년자예요. 단지 나 군대 갔다 왔어요. 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될 수 없더라. 그 취지가 뭡니까? 이런 거 취지 하나씩 갖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하나씩 논거가 될 수 있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속임수 17조의 취지가 미성년자 상대방 보호도 있지만 미성년자 보호도 취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기수단, 협의설로 해서 미성년자 보호에 조금 더 치중을 줬더라. 그러니까 속임수의 의미는 잘 공부하는데 이거를 자주 놓치세요. 이거 자주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속임수가 나왔는데 앞에 주어가 피성년 후견인이 나왔다? 그럼 주의하자. 뒤에가 내가 능력자로 믿게 한 거냐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게 한 거냐 그 두 개가 반드시 갈라지더라. 17조 1항과 2항이. 그러면 속임수 나왔고 주어가 피성년 후견인이면 뒤에 조심. 그러면은 뒤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보자. 성년 후견인의 동의. 그래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요? 17조 2항이 주어 자체가 미성년자랑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면 취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더라도 이거 다 읽어보지 않아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나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임수가 나오면 두 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속임수의 의미를 묻는 지문이냐 아니면 요 주어를 묻는 지문이냐. 그래서 앞에 피성년이 나왔으면 뒤에 돌아가서 요 키워드 하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 그럼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다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5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러면은 볼까요? 제한 능력의 부당이득. 나오면 무조건 141조 단서 가셔야 돼요. 141조 단서에 미성년자는 그 현존이익,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가 141조 단서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선의 또는 악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린 걸로 체크하시면 돼요. 미성년자의 반환 범위는 선악을 불문하더라. 설령 그게 법정 대리인이더라도 무조건 선악 불문하고가 키워드지 선악에 따라 달라진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게 미성년자 보호 취지더라. 여러분들 미성년자 보호 취지. 볼까요? 141조 취소의 소급표 조문이잖아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여기 선악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부당이득 하잖아요. 148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치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다 몰라도 그냥 미성년자는 선악불문, 미성년자 부당이득, 선악불문 요거 세 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가볼까요? 2번
법인의 정관입니다. 정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표권 제한에 대한 정관 효력이 없고 등기, 대항 요건 41조에 따르면 이게 41조 그냥 조문 내용이거든요. 41조에 따르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권의 제한? 공동대표회. 야, 너 원래는 이사들은 대리, 각자 대리의 원칙 59조 2항에 따라서 대리의 법리가 준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각자 대표하는 게 원칙인데 공동대표 하도록 정관에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대표권의 제한입니다. 다만 그 대표권의 제한이 효력이 있으려면, 만약에 정관에 기재를 안 했어, 그러면은 그 대표권의 제한은 효력조차 없는 거고, 만약에 법인 등기부에 등기를 하지 않았네? 그러면은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만약에 제3자한테 이거 가지고 대항하고 싶어? 그러면은 너네 등기해, 법인. 너네 등기해. 왜냐면은 사람들은 법인이랑 거래를 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을 쫙 펼쳐봅니다. 펼쳐봐가지고 그 법인의 주소는 어디고,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고, 법인의 주식은 얼마고 막 해가지고 다 보거든요. 거기에 이걸 네가 써라 이거야. 제3자한테 대항하고 싶으면. 그래서 요거는 주의하실 게 이게 선악불문이거든요. 그래서 41조, 60조 쟁점이 나오면, 41조, 60조 문제가 지문이 나오면 정관 기재는 효력 요건이고요. 그러니까 대표권 제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정관 기재 효력 요건, 등기는 대항 요건, 마지막 세 번째 선악불문. 등기하지 않았으면 설사 이 사람이 너네 근데 내가 정관에 너네 공동대표 써 있는 거 알거든? 근데 나한테 대항 못한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어디서 틀어지냐?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서는 이게 틀어져요. 요 파트가 틀어집니다. 이거는 이따가 뒤에서 볼게요. 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지문 아마 문제 푸신 분들 이거 지문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조금 2번 지문이 여러분들 좀 난해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여러분 법인에서 등기가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게 딱 하나 있다. 나머지는 전부 대항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강의를 하거나 제가 공부를 했을 때도 이거 아니면 다 안 돼, 이거 빼고 다 돼, 약간 이렇게 좀 배제를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줄어들잖아요. 등기하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 등기 사항을 외우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말고 대항 요건 아닌 딱 하나 있는 그 창설적 효력 있는 그 등기 외우실 거예요? 창설적 효력 있는 등기 그거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대항 요건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거, 법인의 설립 등기. 법인은 등기함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립 등기. 설립 등기를,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등기를 하면 그럼 법인으로서 성립하는 거잖아요. 권리의 주체로서 법인이 탄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법인의 성립, 법인의 탄생이라는 효과가 창설되더라. 얘 빼고 전부 다 대항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 같은 지문이 나왔을 때 정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가 일단 뭔지 모르겠고, 이거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내가 이걸 아나? 그럴 때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 빼고 전부 다 대항 요건이라 그랬지. 설립 등기 아니네.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문제를 푸실 땐 그렇게 푸시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해설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봐야겠죠. 이제 해설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걸 봐야 되는데, 볼까요? 2번. 이게 54조 1항에서는 이제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대항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보세요. 조문 자체가 설립 등기 이외에 본절의 등기사항. 그러니까 뭐예요? 본절. 법인에 관련된 그 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법전 쫙 살펴보시면 절관, 편절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목차가 쭉 나와 있는데 그 법인에 관련된 절, 그 내부에 있는 등기는 설립 등기 외에는 전부 다 대항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문을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우리는 설립 등기 외에는 전부 다 대항 요건이라 그랬어. 설립 등기만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고 그랬어.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바로 답 짓고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정관 변경을 등기해야 되는 경우가 뭔데, 그걸 밑에다가 제가 해설에다가 달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께 묻지 않더라.
여러분들 정관 변경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가 뭔데요? 이렇게 묻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파고 들어가는 건 민법 총칙만 범위로 삼고 있는 뭐 경찰 간부 뭐 이런 문제들이고, 우리는 민총해야 되고 채총해야 되고 채각도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더라. 설사 그 지문이 나와도 답을 찍는데 유효타가 되지는 않아요. 그걸 몰라도 다른 게 답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5개 지문 중에 하나만 알아도 답 맞출 수 있는 게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민법이나 저는 민소법도 강의하거든요. 민법, 민사소송법에 시간 줄이고 여러분들 노동법 하셔야 되잖아요. 노동법 하셔라. 민법에다가 시간 투자하지 마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두 문자를 땄는데 이게 조금 좀 민감한 두 문자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목적 달성 또는 재산 변경 위해 가지고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가운데 2개로 읽지 마시고 여기로 잘라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로 하면 이제 문제 생길 수 저의 정치적 그거와 전혀 무관한 두 문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 가지고 만든 두 문자예요. 그래서 목적 달성 재산 보전 위해 가지고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바꿀 수 있더라. 약간 요거는 그냥 단순 조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 변경은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 이게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되게 상식적으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문을 봤을 때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가버리면 쟤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가버리면 쟤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여러분들의 상식과는 조금 불안한, 상식과는 조금 벗어난 지문이 될 수도 있는데, 뭐냐, 이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무조건 뭐예요? 우리 정관 변경을 하려면 주무관청 허가 받아야 되는데, 기본재산은 그래 알겠어. 왜? 재단법인의 핵심은 재산이잖아요. 재산이 모인 게 재단법인이고 사람이 모인 게 사단법인이면 재산을 헐어내는 거, 막 재산을 모아놓고 그걸 막 빼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주무관청 허가 받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늘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선생님? 늘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 이유가 여기다가 몰래 불법 자금 같은 거 막 다 넣어봐요. 내가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불법 자금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막 시키는데 그거를 주무관청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회사가 아니라 법인의 이런 제도가 남용될 수 있더라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 정도 이상으로 이 내용에 있는 판례를 이해하기보다는 이 정도로 상식적인 측면에서 쳐내시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 근저당 설정, 그다음에 뭐 정관상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가지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그리고 그 근저당에 따라 가지고 그 근저당을 실행하는 행위에 허가가 필요하냐? 요거는 문제풀이 강의 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고요. 5번. 이거는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대표는 대리 또는 위임이거든요. 여러분들 위임계약 배우시듯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해요. 우리가 법인인데 대표자가 이상해, 딱 봐도 이상해, 언제든지 자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너 가고 나 새로운 애 뽑을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뭐예요? 여기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관에서 정한 경우. 이게 핵심이에요. 정관에서 정했으면 언제든지가 안 돼요. 원칙은 언제든지인데 이거를 본 순간 여러분들은 원칙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그랬는데, 정관에서 정했으면, 정관은 뭐예요, 여러분들? 정관의 성질은 우리 법인의 자치규범이에요. 자치규범, 법. 그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관 사유 발생해야 됩니다. 사유 필이라고 쓸게요. 정관상 사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한 단계가 더 나아간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세 번째 걸 물어본 게 우리 5번 지문입니다. 보세요.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해임할 수 없나요? 네, 없죠. 해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건 해설로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가 첫 번째인데 정관은 우리 법인의 자치 법규란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따라야 돼. 그러니까 그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아니한 사유로 해임할 수는 없다. 여기다가 세 번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최신 판례가 추가가 됐는데 이건 저기 예상 지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 사유가 발생했어.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발생했는데 거기다가 우리 대표자랑 법인이랑 신뢰관계가 깨져야 되냐. 그런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냐. 그렇진 않더라. 이 사유가 발생하면 그대로 가면 돼. 왜? 정관은 법이에요, 여러분들. 자치 법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나왔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1조랑 60조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종중을 예시로 들게요. 종중은 그냥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실질은 법인인데 뭐예요? 그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등기가 나오면 법인 파트에서 등기가 나오면 딱 하나 빼고 전부 다 대항 요건이라 그랬는데 설립 등기잖아요. 설립 등기.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설립 등기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되니까 법인 등기부가 있잖아요. 근데 종중은 자연 발생이란 말이에요. 얘는 등기가 없어요. 얘는 등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게 60조가 문제가 된 거예요. 60조가. 대표권을 제한하고 싶은데 그래 정관은 우리끼리 있어. 우리 종중의 자치법규로서 정관은 있는데 등기가 없는 거예요. 얘는 등기 없이도 성립하니까 자연적으로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60조를 유추 적용할 거냐. 이건 안 되겠더라. 이건 안 되겠더라. 그럼 이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대표자의 행위가 문제가 되겠죠. 약간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그게 2번 지문이고요. 2번 먼저 설명할까요? 그러면은 볼게요. 정관의 제한이 있다. 41조는 유추 적용되더라. 왜요? 종중들도 정관 다 있거든요. 종중들도 자기들끼리 자치규범 만들어가지고 정관 규정 다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표자의 그 대표권을 제한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60조에 따라가지고 그걸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서요. 얘는 등기부가 없어요. 왜? 법인은 다시 한번 등기함으로써 설립하니까 그 등기부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표권의 제한을 써놓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안 써놨으면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대항을 못해. 근데 얘는 등기부가 없어.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시면 41조에 따라가지고 대표권 제한, 정관 이건 있는데 60조에 따라가지고 원래 법인의 경우에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에는 60조의 경우에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선악불문 대항 불가죠. 근데 우리 비법인 사단은 뭐예요? 비법인 사단은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그러니까 60조가 유추 적용될 수 없더라. 그러니까 60조가 안 돼. 그럼 등기 자체를 불가능하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 얘네는 등기부라는 게 있으니까 상대방에 공시할 수 있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네가 등기를 안 했으면 네가 선악불문 네 법인 너네가 책임져라. 선악불문 대항 불가한다. 책임져라. 다만 여기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조율이 필요하겠죠. 조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저는 이제 두 문자를 이렇게 막 땄는데 대표권 제한이 있다는 그 사실 및 그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대항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니까 법인은 뭐예요?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면 뭐예요? 원래 제한된 대표권이야. 대리권이 제한됐어. 근데 그걸 넘어서 있네. 무권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무효인데 원래 이 무효를 얘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다고요. 등기를 안 해놨으면. 그러면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우리 종중은 41조에 따라가지고 야 저거 무권 대표야 무효야 라고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나오시면 되고요. 객관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요거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랑 그냥 법인이랑 이거 두 개를 처음에 가장 먼저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 봤는데 대표권의 정관의 제한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상대방의 선악으로 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 제한 사실을 알았으면 뭐예요?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의 대표 행위는 A에게 효력이 우리 비법인 사단의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고 1번은 이건 35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41조, 60조 문제로서 이건 계약 책임 문제예요, 여러분들. 계약 책임 문제고 이건 뭐예요? 불법 책임은 불책.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35조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35조 1항에 관련된 그 내용인 거고 2번은 대표자가 어떠한 특정한 계약을 체결한 그 계약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전혀 다른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서로 헷갈리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35조 1항은 무조건 유추 적용되니까 법인의 불책, 법인 불책이라고 적을게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표권 있는 대표자, 그 대표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직무 관련 이거는 나중에 네, 그 다음에 불법행위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요 관련된 각각 조문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는 저 문제풀이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는 이 직무 관련성에 해당된 문제거든요. 이게 상대방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외형이론 들어봤잖아요. 근데 외형이론 알겠어. 근데 그거의 취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외형이론이 왜 외형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상 그 행위의 외형이 그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직무 관련되어 있으면 설사 그 행위가 강행 규정의 위반 또는 대표권 남용 행위더라도 뭐예요? 법인의 직무 관련된 행위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 보호. 불법행위의 피해자 보호. 상대방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호받으려면 상대방이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야겠죠. 상대방이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어야겠죠. 그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아는 게 뭐예요? 요 외형상 직무에 관한 외형이론의 배제, 외형이론 배제, 선의, 무중과실. 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형상 직무가 뜨면 여러분들 외형이론만 떠올리지 마시고 외형이론이 왜 있는데 그 법인의 저 대표자의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넓게 봐주는 거잖아요.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지만 그러려면 상대방이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호 가치 있는 상대방 선의 또는 무중과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가 아니고 못하였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인 거고요. 답 2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답이 1번이네요. 이런 거 여러분 답 찍고 넘어가셔야 된다. 1번에서 외형 나왔는데 중대한 과실 나왔어. 그럼 책임 안 지지. 이렇게 1, 2, 3 찍고 답 넘어가셔야 돼요. 이걸 다 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키워드로 답안을 찍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면 다음 뒤에 거 이게 문제가 될 거니까 이거 보고 답 찍자. 약간 요렇게 넘어가시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시간을 아껴서 다른 과목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자, 3번 갈까요? 3번 이거 62조 문제네요. 유추적용. 지금 보시면 이거 뭐 때문에 틀려요? 그냥 딱 하나 보고 답 찍고 가시면 돼요. 미치지 않는다 맞죠? 미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이거든요. 포괄적, 포괄. 이거 가지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62조에 뭐라고 써있냐? 법령 또는 정관의 정함이 없으면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포괄이 나오면 무조건 안 돼. 포괄적으로 위임을 할 수가 없어. 왜요? 대표자는 이 법인은 사람들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엄청난 이해관계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짱을 뽑아놓은 건데 그럼 법인이랑 이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너 아니면 안 돼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걔가 그 일 말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다? 이거는 할 수 없더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새로 위임을 받은 그 수임인은
무권 대리인입니다. 무권 대리인. 그러니까 효력이 미치지 않죠. 무효죠. 넘어가겠습니다. 임시이사를 선임하면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게 맞는 지문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냐. 여러분들 그거 많이 헷갈리시죠?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많이 헷갈리시죠? 그것도 두 문자로 그냥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분 아시나? 슈퍼주니어의 그 멤버 중 한 분인데 이특님이거든요. 이특이에요. 2의 상반이면 특별대리인이에요. 이특. 무조건 이특입니다. 이특.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 여러분들 친권자와 자녀 간의 이해상반행위. 거기서도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익상반, 이해상반이면 특별대리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겨가지고 그 법인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뭐예요? 이때 임시이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엄청 바꿔서 많이 내요. 당장 저번 달에 있었던 저 14회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거 두 개 바꿔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돼라면 틀린 지문. 무조건 이특이에요. 이특만 알고 계시면 이 지문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임시이사 취지를 한번 봅시다. 임시이사 취지를.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대신 일을 할 사람을 뽑아야 될 거잖아요. 땜빵을 세우는 겁니다. 대신 일하게 할 땜빵이 필요해요. 왜요? 지금 당장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겨가지고 우리 법인에 손해가 생기니까 땜빵을 세우는 건데 이 땜빵을 세우는 사람이 얘는 당연히 없어진 그 이사 또는 결원이 된 그 이사랑 동일한 권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식 이사.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임시이사는 법원이 선임하거든요. 근데 우리 법인이랑 이 사람이랑 좀 이게 결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해? 법인은 새로 뽑아, 니들이 새로 뽑아가지고 니들이 새로 뽑으면 되잖아. 어쨌든 간에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랑 동일한 권한이 있다. 우리 법원이 선임한 애는. 근데 법인 너네가 싫잖아? 그럼 니들 뽑아. 이거예요. 이거랑 구별하셔야 되는 게 하나만 더 할게요. 직무대행자. 직무대행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통상사무거든요. 원칙은 통상사무만 할 수 있어요. 통상사무만. 하지만 뭐예요? 가처분, 명령이나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여가지고 요 직무대행자 정도만 구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끝나요. 요 질문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5번이죠.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거 무조건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세요. 과반출, 과반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결권을 가진 우리 전체 구성원이 적어도 절반 초과해서 과반이에요. 반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5는 돼야 돼요. 과반출, 과반찬이에요. 적어도 절반을 초과한 100명 중에 51명은 출석해서 그 51명의 절반을 초과한 그 사람이 찬성을 해야 돼요. 무조건 과반출, 과반찬입니다. 이게 상법으로 넘어가면 조금 다른 규정들이 나오는데 우리 민법에서 이런 의사결정 규정 나오는 거 종문 요거밖에 없거든요. 과반출, 과반찬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왜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이잖아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네, 4번 주물과 종물. 이거는 매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틀리지 않을 것 같은 게 똑같이 나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싶은데 매번 나오는 지문들이고 다만 똑같이 나옵니다. 정말 기출문제가 막 8년씩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각 잡고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물이 되려면 저는 이제 요건을 따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조문 보시면 되거든요. 주물의 상용에 공하여야 되고 부는 뭘까요? 부속물이어야 됩니다. 부속물. 종물이라면 부속물이어야 되고요. 붙어버리면 안 돼요. 부합이면 안 된다. 부속물이어야 되더라. 동일 소유자. 자, 보세요. 여기 적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용의 공. 그 다음에 독립성. 이거면 돼요. 이거면 되더라. 그러니까 1번에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나요? 여기 그런 게 어딨어.
동산이어야 돼? 이런 요건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더라. 부동산도 충분히 종물이 될 수 있더라. 실제로 그 어떤 큰 과수원이었나요? 과수원에 있다 큰 건물에 여기 들어가는 무슨 통로 같은 게 있었어요. 들어가는 통로. 이것도 지붕 있고요. 기둥 세워져 있고요. 주벽 있었거든요. 이것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봤는데 이것도 여기에 종물이 되더라. 그래서 부동산도 종물이 되더라. 과수원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형법 판례인데 여기 들어간 것도 주거 침입죄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한 물건 맞아요. 상부동 독일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독 나왔고요. 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독립한 물건 이거 답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2번 답 찍고 넘어가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종물을 주물에 처분해서 제외하는 특약이 무효인가요? 이거 임의 규정이고 그래가지고 분리 처분 가능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쉬운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부동산을 사러 갔는데 거기 종물이 달려 있어요. 나 그거 사기 싫어 하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고 분리해서 처분이 가능한데 제외하는 당사의 특약이 무효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 이거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뒤에 상용의 공여 여기에 꽂히고 이거 답 찍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이거랑 늘 같이 나오는 지문이 요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것이 종물인 거지. 왜요? 그러니까 그래야 주-종 관계잖아요. 전혀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그거는 종물이 되지 않고 정말 독립한 물건입니다. 정말 그냥 독립한 물건이고 주물과 종물의 관계로서 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5번 이것도 그래서 3번, 5번이 진짜 많이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리 처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권리에도 유치 적용되더라.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진짜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지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여러분 임대차 하시잖아요. 임대차 하시잖아요. 임대차 계약이랑 보증금 계약. 임대차 계약이 주된 권리고요. 주된 계약이고 보증금 계약이 종된 계약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따라갑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지금 원룸살이를 하고 있는데 위에 임대인이 집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분리가 된다라고 해버리면 저는 이미 그 집 팔고 떠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보증금 받아와야 돼요. 뭔가 이상하죠. 그게 양도가 됩니다. 같이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이게 조금 옛날 문제인데 아마 우리가 다시 문제로 늘면서 추가된 좀 유형이 아닐까. 이게 이제 좀 옛날에 나오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볼까요? 보증계약은 요식행위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무조건 서면. 이거 조문 문제였거든요. 서면. 이거 전자도 안 돼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되는 서면으로 그리고 해야 되고 전자문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돼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까지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빡센 겁니다. 보증은. 그러니까 보증은 서면이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행위다. 그래가지고 조문 볼까요? 민법의 규정상 여기 볼게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있더라. 서면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되는 행위더라. 그 다음에 증여계약은 뭘까요? 증여계약은 낙성. 여러분들 이런 개념은 약간 한 번씩 나올 때마다만 한 번씩 짚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새로운 게 안 나오거든요. 왜? 우리가 배우는 우리 채권 강론의 전형 계약들 추가 안 되잖아요. 걔네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증여는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물건 줄게. 상대방은 그래 하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승낙으로 성립. 요물계약.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핸드폰 드릴게요 하면 그래? 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승낙만으로 성립하더라. 반대가 이제 요물계약.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특정한 물건을 교부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계약금 계약. 우리 565조의 계약금 해제.
뭐예요?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교부자는 그냥 그걸 포기함으로써 성립하는 그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립하는 그런 요물계약과 구별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하나가 565조의 그 계약금 계약이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대물변제. 즉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거잖아요. 요것도 실제로 그 물건을 지급해야 변제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우리 집 줄게. 집 주려면 등기 해줘야 되잖아요. 등기까지 넘겨주어야만 그 대물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요물 계약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체크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낙선 계약이더라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채무면제는 처분행위. 처분행위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웠으니까. 처분이 뭐예요? 이행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이행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를 하면 곧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든 권리가 발생하든 상실하든 그 이행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게 처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채무 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억 정도 빚을 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면제해줄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행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뭐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너한테 채무 면제해줄게 하면 곧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고 있었던 1억 원의 빚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행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행위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에 유언은 생전행위이다. 요것도 여러분들 조금 낯서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들 민법 처음 배울 때 법률 행위가 뭐예요? 이 의미가 제일 와닿지 않았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의사표시가 뭔지도 모르겠고 법률 행위가 뭔지도 모르겠고 법률 요건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세 가지 개념을 짬뽕해서 법률 행위를 설명하는 그게 여기서 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요건이라면서요? 뭐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요건이래요. 법률 요건이래요. 우리가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효과.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언제 발생하는데 이 행위를 하면 이 효과가 곧바로 하냐? 생전 행위. 사망한 뒤에 발생하면 사후 행위. 보세요. 유언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언장 작성하면 돼요. 법에 따른 그 요건에 따라가지고 유언장을 작성하면 유언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죽으면 저의 전 재산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유언장을 썼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재산을 준다면서요. 증여잖아요. 이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제가 죽어야 발생하죠. 사후행위. 그러니까 이 일 뒤에 효과가 발생하더라. 뒤늦게 효과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그 법률 행위를 하면 곧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걸 생전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 그와 달리 내가 행위는 지금 하는데 이거 하고 나서 효과는 그 뒤에 발생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이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이게 그거랑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되는 게 이것도 개념인데 의사표시 492조인가 3조인가 보시면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493조 1항이네요.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니까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맞는 지문인데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돼. 내가 상계하겠다는 내 의사표시만 있으면 상대방이 어떤 의사표시를 하든 말든 반대하는 의사를 하든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든 간에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 행위이더라.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 하는 거니까 그 곧바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입니다. 대표적. 넘어갈게요. 다음에 제가 강의 계획서상에는 한 3시간 잡아놨는데 3시간까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하고 가서 노동법 하세요. 노동법 하세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OX도 준비하려고 했고 정지문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저희 이제 문제풀이 강의 책의 샘플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 10시가 아니라 한 11시까지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쳐내고 오늘은 오지선다로만 해결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1번은 이거 너 통정이 뭔지 알아? 라고 묻는 거예요. 너 통정이 뭔지 알아?
통정이 뭔지 알아? 통정이 합의입니다, 여러분들. 통정이 합의예요. 통정 이퀄 합의예요.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어요. 아, 나는 이거 사실 너한테 파는 게 아닌데 구라로 팔게, 허위로 팔게를 상대방이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상대방과 짜야 돼요. 짜고 쳐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통정이더라. 상대방과 뜻이 통했다는 거예요. 뜻이 통했다.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들면 되게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푸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거를 설명을 안 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무가 아니더라. 무가 아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무효면 아예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취소는 뭐예요? 지금 유효한 거를 소급해가지고 그 무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개념이 이상한데? 무효는 지금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지금 유효한 걸 소급해가지고 무효로 만드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민법을 배우셨을 때 아마 그래서 처음 일단 무효, 취소, 해제의 개념도 모르겠는데 이게 뭔데? 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입법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게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쟁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이제 빚졌어요. 1억을 빚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곧 와요, 저한테. 곧 올 거예요. 뭐예요? 돈 갚으라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 갚기 싫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저희 아파트를 팔아먹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짜고 그 상대방과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누나랑 짜고 누나 지금 제 수강생들이 나한테 1억 원 지금 이제 하고 오거든. 그러니까 빨리 내가 이거 내 유일한 재산 누나한테 넘길게.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다시 돌려줘. 라고 짜고 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의 측면에서 보면 통정 허위 표시한 거거든요. 지금 허위 표시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108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데 우리 이번 채권 총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뭐예요? 사해 행위잖아요. 여러분들 금전 채권자고. 이거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입법 정책적으로 뭐가 이게 핵심이냐면 제가 해설을 써놨는데 보세요.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 사해 행위의 전형적 방법으로 쓰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내 유일한 재산을 팔고 싶지 않았어. 근데 얘가 지금 1억 원 들고 지금 막 오니까 1억 원 채권 가지고 오니까 난 이건 빨리 이제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더라. 그리고 뭐예요? 가장 핵심은 108조 2항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희 누나한테 가가지고 근데 그 누님 이러면서 그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잖아요? 그거 다시 빨리 얘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거 강제 집행하지. 라고 하는데 누나가 그걸 알아. 저희 누나가 민법 총칙을 저한테 배웠어요. 상대 팔아먹는 거. 뭐예요? 제3자.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 그러면은 선의의 제3자에겐 그 누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3자한테 가가지고 그거 무효인데라고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채권자 취소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때 채권자 취소권을 쓰시면 되더라. 채권자 취소권을 쓰셔가지고 뭐예요? 가액배상이라도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려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수험적으로 경합 나오잖아요. 경합.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한다. 경합. 이것도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거든요. 통정과 취소의 경합. 경합이 다 되고 안 되는 게 두 개 있어요. 안 되는 거 두 개만 외우자. 570조랑 착오. 그다음에 표시상의 착오랑 사기. 이렇게. 이거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경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담보책임, 하자 담보책임으로 해제하려고 하는데 그거 착오 취소가 가능해? 또는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제당하게 생겼고 손해배상 맞게 생겼어. 그러니까 매수인이 착오로 취소 가능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두 개 빼고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570조는 뭐냐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건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었어? 난 내 건 줄 알고 너한테 팔았지. 그러니까 나는 내 건 줄 알았어. 차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 담보 책임지기 싫어. 차고 취소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로 내 건 줄 알고 팔아먹은 매도인아, 너는 570조의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넌 착오 취소 못한다 이거예요. 요게 경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표시상의 착오와 사기는, 이건 문제풀이 강의 때 하겠습니다. 이건 좀 더 말이 길어져가지고 이건 제가 두 문자가 있는데, 동기의 착오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두 문자가 있는데, 네, 여기는 아니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저희 누나 얘기하면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누구도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더라. 뭐예요? 108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 통장허위 표시의 무효는 대항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 여러분, 첫 번째로 무효. 1항에 통정헌 허위 표시는 무효이다잖아요. 1항의 무효는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더라. 근데 두 번째로 2항, 이번에 108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위 표시의 당사자 말고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로, 저한테 1억 원 채권을 가진 여러분들도 저희 누나한테 가가지고 야 그거 무효야 라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는데, 선의의 제3자가 등장하면 좀 달라지더라, 구조가. 얘한테는 그 누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이 지문입니다. 그게 요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 이거 해당하는 거거든요. 포함된다.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제3자가 악의예요. 원래는 뭐예요? 허위 표시에 기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가 그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인데, 그 사람이 악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팔았네? 다시 판 그 사람이 선의야. 그럼 그 사람은 또 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더라. 이거 약간 당연한 법리거든요. 자주 나오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거 5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5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가장매매 예약이 나오고 뭐 기화로 본등기, 가등기 나와가지고 아마 어렵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제3자의 의미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108조 2항의 제3자. 이게 교과서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 표현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이게 원래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승계, 포승이라고 적겠습니다.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를 보통 법에서는 제3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108조 2항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제3자니까 무언가 요건이 추가가 되어야겠더라. 왜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 허위 표시에 여기에다가 당사자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에 기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뭐예요? 실세법이라고 적을게요. 실질적이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이제 108조 2항의 제3자인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주로 암기하는 영역이 이 실세법 이 파트잖아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 파산관계인 등등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물은 게 아니라 사실 이 법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토대로 여기 있습니다. 허위 표시의 기초에서 그걸 토대로 내가 무언가 이해관계를 맺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지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거 토대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가장 매매 계약이 철회됐네요. 통정 허위 표시가 철회됐어.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기 다시 볼까요? 허위 표시에 기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 허위 표시에 기하여 외형상 형성된 이 법률 관계가 철회된 거예요. 그럼 이 토대로가 성립할 수가 있을까요? 이 토대로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쟁점입니다.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매매 예약이 철회되었는데 아직 그걸 차마 그 가등기를 아직 말소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허위 표시는 철회가 됐고, 그러니까 토대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을이 지 맘대로 허위의 서류로 본등기를 하고 매도했으면 이 병은 토대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을이 혼자 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그냥 을한테 사기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에 불과한 사람인 거더라. 그러니까 토대로 해서 날아가는 쟁점이더라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철회. 가장 매매 예약이 철회되었다 하면 여러분들 토대로가 깨졌더라. 토대로가 깨져서 저 사람은 아무리 선이더라도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더라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철회가 핵심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7번 차고. 차고는 요거는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아마 제일 어려워하시고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건데, 차고 취소 의사표시 요건이 법률 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그 다음에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이잖아요. 이거는 적겠습니다. 법률 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되고, 그게 그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이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 조문 잘 보셔야 돼요. 109조 1항 본문이 여기 내용이고요. 본문이 여기 내용이고요. 이게 단서 내용이거든요. 단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단서예요. 이게 갈라지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우리 객관식에서 포인트가 어디냐? 이거 증명책임입니다. 증명책임. 중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의자는 착오를 한 사람은 나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 있었다. 그리고 그거 중요 부분에 착오야. 나 취소할래 라고 하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상대방 입장에서 뭐예요? 너 중과실이 있었잖아 잖아요. 근데 중과실이 없을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이상한데? 상대방은 얘가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니까 중과실이 있을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의 맹점은 어디냐? 아마 문제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중과실이 없을 요건의 이름,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그리고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 요건의 이름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이고요. 이 요건을 우리 상대방이 증명하는 게 맞고, 다만 상대방이 증명하는 내용은 뭐예요? 너 중과실 있잖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지문에서 어디 지문에서 봤는데 만약에 중과실이 없을 것을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게 왜? 이 요건 이름이기 때문에. 요건 이름이 중과실이 없을 것이고, 다만 상대방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과실이 있는 걸 입증하는 거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이익이 법령 개정 등 사정으로 변경으로 소멸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는, 이게 핵심은 뭐냐? 불이익 소멸이에요. 불이익 소멸. 이거 보면 여러분들 바로 X 펼쳐주시면 됩니다. 착오 취소 X. 왜냐하면 중요 부분 착오예요. 중요 부분 착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는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뭐 이중적 현저성 하면서 이게 그 착오가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의사표시 안 했을 거야 라는 게 중요 부분의 착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 부분의 판단 기준은 뭔데? 당사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그거 중요 부분 안 되는 거거든요. 불이익 소멸이잖아요. 불이익 소멸했네? 그럼 착오 안 되지. 중요 부분 안 돼서 착오 안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취소권의 행사는 신의 측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앞에 법령 개정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아는 걸로 푸는 거예요. 우리 아는 거. 불이익 소멸.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중요 부분의 착오가 인정이 되는데 불이익이 소멸됐대요. 그럼 착오 안 되겠지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내이익 배상 이게 뭐랑 관련된 거냐? 착오를 취소한 사람이 보세요. 만약에 중과실이 있어. 중과실이 있으면 애초에 취소가 안 되죠. 중과실이 있으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애초에 착오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이건 언제 문제가 되냐? 경과실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교과서 제목에
경과실 표의자, 경과실 표의, 경과실로 인해 착오를 취소한 표의자의 뭐 실내이익 배상 책임 뭐 이렇게 목차 이름이 나와 있을 텐데 경과실, 그래? 너 근데 과실 있네. 너 과실 있네? 과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게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뭐예요? 불법행위 책임 인정되냐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 해야 되거든요.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여러분 109조 1항에 따라 여러분들이 취소한 거잖아요. 법에 따라 취소했어요. 위법은 뭐예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위반했습니까? 109조 1항에 따른 거예요. 위법성이 끝나는 겁니다.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109조 1항에 따라 가지고 착오를 취소를 했는데 난 법을 준수했다니까? 내가 위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성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실내이익 배상 책임이 없더라. 이거 되게 재밌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만약에 이거 실내이익 배상 책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착오 취소를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왜요? 착오 취소하면 나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내가 착오 취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위법성 안 돼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3번 이거 X. 상대방. 자신이 아닌 상대방으로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요거는 단순히 증명책임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109조 1항 단서 법률요건 분류설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상대방. 다음에 경과실로 착오를 한 경우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나요? 경과실이잖아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본 건 뭐냐면 법률에 관한 착오거든요. 우리는 법률 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돼요. 이건 법을 모르는 거거든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법률에 관한 착오? 이게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전혀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경과실이면 착오 취소할 수 있지. 그게 중요 부분이니까 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법률의 착오가 그래서 뭔데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이거 경합 문제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외에 착오로 취소할 수도 틀렸죠. 왜요? 경합 다 된다고요. 뭐 빼고? 이거는 580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은 580조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570조는 뭐예요? 타인 권리의 매매, 권리의 하자.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착오 취소 안 돼. 심지어 그거는 매도인이 착오 취소하는 경우고 이건 매수인이 지금 이제네요. 상황이 아예 다르더라. 그래서 경합 무조건 가능하다. 하자 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이걸로 해제를 하든 손해배상을 하든 착오 취소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짜 서화, 가짜 그림을 판 거예요. 우리 옛날 되게 이중섭 님의 그림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짝퉁이었어. 짝퉁이면 이게 물건의 하자니까 야 담보 책임 예를 들어가지고 손해배상 하거나 나 계약 해제할래 말고 나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야 그게 가짜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거 안 샀지. 착오 취소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요건 하나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제도 간의 경합에서 늘 나오는 판례 표현이 있는데 보세요. 취지가 다르고 요건 효과도 구별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읽으실 때 경합이 인정된다라는 해설이 나오면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이랑 착오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 효과도 서로 다르더라.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네, 이번엔 사기 강박입니다. 이게 절대적 폭력. 절대적 폭력에 하나 찍으시면 여러분들 바로 밑에 끝쪽에 가셔가지고 무효이다만 체크하시면 돼요. 절대적 폭력이면. 무효이다만 체크하시면 답을 찍는 거예요. 왜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강박이 뭐예요? 협박, 폭행 또는 협박이거든요. 그렇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럼 원래는 110조 1항에 따라 가지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절대적 폭력은 무효이다. 왜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 이게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네요. 절대적 폭력 나오면 무조건 무효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 의사 무능력자. 마치 의사 무능력자가 됐다 이거예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의 효과는 우리 민법상 규정은 없지만 무효로 보는 것이 대체로 통설과 판례더라니까 마치 의사 무능력자와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절대적 폭력 뛰면 무조건 끝쪽 가가지고 무효이다 찍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 요건으로 하고요. 고의도 요건으로 합니다. 이거는 두 문자인데요. 고의, 고기, 위인. 고기를 좋아하는 위인. 네. 이게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문자인데 그냥 유명한 그냥 요건 두 문자라고 하죠.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유명해요, 그냥. 그래서 보세요. 고의. 내가 기망을 하려는 내 고의. 그리고 기망에 따라 가지고 저 사람을 의사표시하게 만들어야지 하려는 고의. 2단의 고의입니다. 요 2단의 고의예요. 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를 폭행 협박해야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얘가 의사표시하게 만들어야지 라는 2단의 고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 고의.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과실에 의한 기망, 과실에 의한 강박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망 또는 강박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 그리고 인은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이 강박 행위, 기망 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더라. 그러니까 위법성. 그래서 2번 지문은 요 위법성을 물어본 거고 3번 지문은 이 고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이고 이거는 과실이 아니라는 거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위법성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데 과실에 의한 강박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게 110조 1항이랑 110조 2항이랑 구별하는 거거든요. 110조 1항. 여러분들 110조 1항은 저희끼리 지금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제가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저희 둘이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분께서 사기를 친 겁니다. 그게 2항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사기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그 둘 중에 한 명이 사기를 치고 상대방이 얘한테 의사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구별하자 이거예요. 대리인이 체결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볼까요? 요거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갑이고요. 얘가 을이고요. 얘가 병인데 얘가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 완전 황금 그 노른자 땅이야. 너 좀 비싸게 사라. 이거 지금 싸게 주는 거야. 비싼 되게 야 이거 10억짜리 땅인데 내가 너한테 5억에 팔게. 알고 보니 그게 5천만 원짜리 땅이었네. 얘가 판 거예요.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귀속되죠. 114조 1항.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라는 거고요. 116조 1항.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116조 1항을 타고 가셔야 돼요. 뭐예요? 대리 행위의 하자. 의사의 흠결, 무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는 그 116조 1항. 얘가 사기를 쳤으면 얘가 사기친 거예요. 얘가 착오가 있으면 얘가 착오 있는 거고요. 얘가 강박을 했거나 강박을 당했으면 얘가 강박을 했거나 강박을 당한 겁니다. 116조 1항인 거예요. 그럼 이게 제3자 사기예요? 얘랑 아예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사기를 쳐가지고 얘가 의사표시를 한 겁니까? 아니에요. 갑이 사기친 거예요. 그럼 110조 1항으로 가야겠죠. 요게 그래서 핵심입니다. 116조 1항이 적용된다는 게. 116조 1항에 따라가지고 대리행위의 하자, 즉 어떠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뭐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있을 때 그건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면 본인이 사기를 친 거예요. 제3자의 사기 110조 2항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으면 취소할 수 없나요? 아니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CF 뭐냐면 이게 피용자. 단순 피용자. 왜 그러냐? 저 제3자의 의미가 본인과 동일시가 키워드거든요. 본일과 동일시. 이건 한번 판례 볼까요? 4번. 네, 여기 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그 해설 한번 보시겠어요? 해설의 요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판례는 110조 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 있는 자는 이게 노란색으로 체크가 안 됐네요.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여기 핵심입니다. 이게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면은 제3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대리인은 그냥 본인이지. 대리인은 그냥 본인이기 때문에 얘는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친 건 본인이 사기를 친 거다. 110조 1항에 따라서 110조 1항에 따라간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냥 취소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민법에서 근로계약이 나왔다 하면 주의하시면 됩니다. 좀 특이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로계약이 나오면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장래효. 장래효. 비진의 의사표시에서도 근로계약이 특이한 게 하나 나오고요. 요 취소의 소급표. 원래는 141조 본문에 따라가지고 취소한 경우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데 근로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받은 월급 다 토내야 됩니다. 그러지 마라. 야, 그래도 받은 것까지는 앞으로만 무효로 해라라는 약간 정책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이 나오면 민법 문제에서 근로계약이 나오면 주의하자. 비진의 표시가 됐든 이 취소가 됐든 나중에 뭐예요? 사직의 의사표시에 도달주의에 됐든 그 세 가지 정도에서 관련이 될 거니까 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장래효. 약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월급을 다 토해내게 하는 건 좀 투머치지 않을까라고 장래효 인정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몇 시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러분들. 10번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10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원래 안 쉬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잠시만요. 요거 10번까지만 할게요. 임의 대리인의 권한에 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이것도 되게 상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내가 계약을 체결하라고 보냈지 얘를 해제하라고 보냈습니까? 아니요. 이건 상식으로 부합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임의 대리권은 그 수권 행위에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명시적으로 계약 체결만 했으면 정말 체결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합의 해제는 일단 첫 번째로 해제권은 본인에게 기속돼요. 해제권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대리권은 임의 대리인은 합의 해제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매수하는 계약 체결. 이거 여러분들 시가보다 저렴하게 이런 거에서 현혹되시면 안 돼요. 시가보다 저렴하게 현혹되시면 안 되고 본인의 허락 없이 내가 본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내가 본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계약. 124조의 자기 계약에 해당하더라. 그러니까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계약은 무효더라. 무권 대리더라. 무권 대리니까 유동적 무효더라. 무권 대리니까 본인이 나중에 허락하면 돼요. 그러면은 추인이더라.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거는 복대리인 문제인데 네, 9번까지만 하고 장식게요. 그리고 속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의 합격은 이미 승부가 났습니다. 이미 합격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승부가 났다. 이미 승부가 났다. 두 문자거든요, 여러분들. 임의 대리인은 언제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냐? 이미 승부가 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합격은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에요. 이미 승부.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미 승부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이미 승낙 또는 부득이. 근데 이 승낙에 묵시적 승낙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 묵시적 승낙이 인정이 안 되는 예시가 나온 거예요. 이번 사안에서 보시면 오피스텔 분양. 여러분 오피스텔 분양 같은 거는 정말 막 오피스텔 한 채당 막 2억, 3억, 4억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게 막 거의 한 1000세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이 대리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그러니까 야 너가 정말 부동산의 전문가니까 내가 너한테 맡긴다라는 거지 여기에 묵시적인 승낙이 인정될 만한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명시적으로 허락했으면 가능해. 근데 묵시적으로 보세요. 명시적 승낙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리을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송 대리를 하는데 이제 사건들이 들어오면 제가 위임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저한테 이제 그 사건 의뢰인 분들께서 찾아오시면 저와 위임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은 위임 계약에 따라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끝내주세요예요. 그러면은 위임 계약을 맺고요. 그다음에 사무 처리를 하겠죠. 그에 따라 가지고
제가 언제 끝날까요? 제가 언제 이제 이게 종료가 될까요? 일 끝내면 끝내는 거고요. 소송 1심 소송하면 끝나는 거고요. 또는 위임 계약이 종료되면 되는 거예요. 저 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인된 계약 관계가 종료됐어요. 위임 계약이 종료됐어요. 저 잘렸어요. 그럼 저 대리권 없어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 또는 수권행위의 철회. 야, 너 일로 와. 너 대리인 하지 마. 이 둘 가능합니다. 임의 대리의 철회 특별한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원인된 계약 관계가 종료, 이런 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아, 저 임준기 변호사 저거 잘렸더라. 또는 아, 저 수권행위 철회했더라. 그럼 둘 중에 한 번이면 대리권 소멸하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번인데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10분 쉬었다 할게요. 8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